적정 수준이 어디인가, 지금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이걸 갖다가 한번 네.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35년 동안의 네. 주택 거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네. 가격을 갖다 쫙 뽑아봤거든요. 네. 화면을 갖다가 한번 전환시켜 주시면요. 네. 자, 지금 이 차트가 뭐냐?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이걸 갖다 KB에서 네. 1986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지수를 갖다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매가 지수가 언제 급등했고, 그리고 언제 소강 상태를 갖다 맞이했으며, 또다시 언제 급등기가 나타났고, 이게 약 35년 동안의 기록이 이 차트 하나로 네. 다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되게 의외로 매매가가 급등한 기간이 길지가 않네요. 예, 매매가가 급등한 구간이 있는가 반면 네. 매매가가 떨어진 구간도 있죠. 네네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매매가가 급등한 구간에서는 오히려 전세가가 보합을 그러니까요. 이뤄가고, 매매가가 하락해간 구간에서는 또 전세가가 전세가가 급등해가고, 예. 이러한 차트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구간이 사실은 상당히 장기 패턴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네. 이 한 칸 한 칸이 지금 연단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간편하게 이 차트를 갖다 네네네. 보고 계시지만, 저 시절에 살고 있다면. 자, 이게 전세 선호 구간이 1992년부터 네. 2001년까지 나타났으니까 무려 10년 동안에 한 칸 한 칸이 무시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럼 92년도에 내가 30대였던 분들은 집값은 오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차트 상당히 재밌는 차트입니다. 네. 자, 일단 매매 지수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밑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참고 삼아서 같이 보시면은 상당히 네. 재밌어요. 네.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고요. 네. 그 위에 푸른색 선이 경기도의 아파트 입주 물량, 네. 그리고 파란색이 네. 구간이 바로 인천의 입주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입주 물량을 수도권이네요. 한눈에 다 보실 수 있게. 네네네. 자, 그러면은 92년도에도 대한민국 이제 주택으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전두환 대통령 때 네. 88 올림픽을 갖다가 네. 유치하게 되면서 네. 이 88 올림픽에 맞춰서 네. 좀 보기 안 좋은 지역은 전부 다 아파트로 좀 지어버리자 하면서 이때 탄생한 아파트들이 또 목동 아파트라든지 올림픽 앞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네. 그런 아파트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건 사실 86년도 아시안 게임 때부터 시작해서 네. 특히 88년도에 그러한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많다 보니까 사실상 매매가는 그렇게 상승을 못했는데 전세가는 좀 상승해가는 국면을 갖다 보였다가 네. 바로 아파트에 대한 신뢰성이 1988년 이후로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네. 근데 그 이전에 1970년대에는 오히려 아파트 선호 현상이 낮았던 것도 아십니까? 이게 78년도인가요? 79년도인가요? 네.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실제 아파트를 갖다 준공시켰는데 네. 아파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아파트가 자고 있는데 아파트가 붕괴돼가지고 네. 다행스럽게도 붕괴 조짐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서 네, 아파트에 네. 거주하는 사람들은 탈출했는데 네.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그 밑에 있는 주택들은 피해를 입었네요. 그렇죠. 네. 그 마포구였어요. 와우산 죄송합니다. 있는 데인가 보다. 네. 그래서 와우 아파트는.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네. 그 당시에 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도 심해졌고요. 아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기를 무서워했어요. 네. 집이 언제 자다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심리도 있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탄생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 아파트 지금 앞으로는 100년을 갖다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 네. 하고 만들어졌던 게 시범 아파트예요. 그러면서 시범이요? 정말 그렇죠. 여의도 시범도 그렇고요. 목동단지들도 시범 네네네네. 아파트에 포함이 돼요. 네네. 그러므로 인해서 아파트 건축에 대한 네. 규제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철근이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라든가 이런 네네. 규제가 강해져가지고 사실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들이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너무 힘든 게 너무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로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가 있었다. 시범 아파트들이 특히
특히나 튼튼한 이유가 네, 네. 그리고 나서 노태우 정부 때 아파트를 갖다가 나는 주택 200만 원을 공급하겠다. 너무나도 그 규제가 강해진 수준으로는 아파트를 폭발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일기 신도시를 갖다가 만들어 갈 때 그 당시에 아파트 규제가 좀 많이 약해졌어요. 네. 이제 신도시 아파트를 네. 갖다가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분양을 갖다 시작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당시에 분양할 때도 상당히 건설 시장에서 갑자기 네. 연간 2, 30만 가구 짓던 나라에서 네, 네. 2, 300만 가구를 짓겠다고 하니까 건설 회사들도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1989년 이쪽 구간에서 90년 초반까지 91년까지 이 시기에는요 일반 목수 미장하시는 분들 네. 건설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네. 연봉이 의사 연봉보다 높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90년 91년 이 당시 폭등은 네. 가격이 지금 그래프가 완만하게 보이지만 2배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주택 가격이 2배 오른 거예요. 지수가 2배니까 이거 뭐 개별 아파트들은 난리가 났었겠네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보시네요. 아. 자, 2배 폭등, 지수만 2배 폭등이니까 이 네. 당시의 폭등은 지금까지도 견줄 수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급등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서울의 네. 아파트 가격은 예. 상승률만 따지고 봤을 땐. 그런데 바로 1991년도에 네. 일기 신도시들이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91년도, 92년도에 입주 물량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신문기사들이 어둠에 깔린 신도시, 불 꺼진 신도시 그런 기사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네. 하고요. 이 당시에 너무나도 이 폭락폭이 컸어요. 서울까지 같이 폭락을 해버렸던 거죠. 입주 물량이 네, 네.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당시에 92년도에 사람들이 그 주택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네. 주택으로 돈 버는 시기는 종말됐다. 그럼 라는 이때도 평가가 뭐 역전세난이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렇죠. 신도시 지역으로 특히 심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그 노태우 정부를 지나서 김영삼 정부 들어설 때까지 계속 거의 보합세를 갖다 그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세가는 그런데 수요는 아파트에 대한 네, 사람들의 네, 선호 네. 현상은 상당히 점점 더 높아졌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파트는 세를 주고 사는 거야. 그 세로 사는 거야 하면서 네. 전세가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전세가는 계속 급등해 가요.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서 사실상 전세가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1996년도 시점 돼가지고는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보니까 네. 야 이제는 아파트를 공급해야지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데 웬걸 아파트에 대한 공급 계획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네, 네. 바로 97년 IMF가 뻥 하고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IMF 전에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았겠네요. 그 당시에도 전세가율 한 70% 80%대까지 갔다가 IMF 터지고 나니까 네. 그런데 IMF는 정말로 지금까지 전세가가 이렇게 폭락한 적은 없었어요. 경제 위기로 실질적으로 실직 당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네. 거고 야 도저히 아파트는 우리한테 안 맞아 하면서 다운그레이드 연립빌라로 가시거나 아니면 네. 지방으로 이주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역사상 전세가가 이렇게 전세 지수가 이렇게 폭락한 시기는 없었거든요. 네. 그 전세 지수도 폭락했고 이 당시에 또 매매가도 네. 사실상 당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폭락이 좀 심했다라는 걸 느끼시는 게 이 당시 전세가보다 매매가도 같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네. 일부 지역에서는 이 당시에 이미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한 시점이 바로 IMF 때예요. 네. IMF 때 실질적으로 주택가격 폭락 상당히 심각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사람들이 야 역시 주택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기준은 계속 이어졌어요. 네. 근데 IMF를 갖다가 극복하고 나서부터는 전세가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고요. 급등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를 보기 전에 전세가의 흐름을 같이 봐야 돼요. 네, 네. 전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매매가는 항상 밀어 올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한 텀 뒤에 오르네요.
그렇죠. 그때 또 전세는 쉬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전세 선호 현상이 막을 내리는 게 거의 2002년도가 됩니다. 네. 사실상 그리고 1999년과 2000년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밑 네. 아래쪽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8만 세대 정도. 예, 7만 세대에서 8만 세대, 7만 9천, 8만 세대 이 정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네네. 사실상 이 물량들은 IMF 이전에 분양을 했던 네. 물량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IMF랑 맞물리면서 좀 약간은 어그러진. 네네. 그냥 이 당시에 중고내 아파트들이 사실은 좀 상당히 오명을 많이 썼어요. 좀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남산 아파트라든가 좀 네.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IMF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이 당시에 입주 물량이 네.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IMF에 대한 여파는. 네, 왜냐면은 네. 착공해서 준공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IMF에 지난 여파가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든 게 2002년부터 나타나게 된 거죠. 네. 8만 세대를 입주했던 게 값이 4만 2천으로 줄어들었는데 네네. 그러면 입주 물량이 계속 서울의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지금 매매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 매매가가 폭등한 상황이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이 당시에는 전세가율 80%대에서 사람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아이러니하게도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오르질 못했고요. 네. 그러면서 바로 2008년도 이 당시에 전세가율이 거의 30%대가 속출하게 됩니다. 전세가율이 30%대가 속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매매가율이 만약에 뭐 1억이라 그러면 전세가가 3천만 원인 때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4억 5천, 5억 하던 집이 전세가가 1억 5천이에요. 와. 이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서울에 이 당시 매매가 4억 5천 하던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네. 1억 5천이던 시기예요. 네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뭐터로 주택을 매수해. 거기다가 전세 가능 물량도 넘쳐났어요. 네. 내가 전세로 갈 수 있는 입지랑 매매로 갈 수 있는 입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터로 전세로 매매를 가죠. 예, 예.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집을 네. 사면은 더군다나 재산세도 납부해야지. 뭐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종부세도 납부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갖다 매수하지 않는 현상이 네, 강하게 나타났고요. 이 당시에 마침 2008년, 2009년 이 틈을 갖다 노려서 대박 난 책이 바로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끝났다. 아하. 그러한 책이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아포 의원님도 이때는 좀 폭락론자셨다고. 사실은 저는 2005년부터 폭락론자여가지고 2005년부터. 지금 현 네. 정부에서 다주택자 그러니까 저 역시도 네. 다주택자들 투기꾼들 네. 정말 분노했던 시기였어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 전 실수요자 입장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 빚내서 집 사지 말아라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할 네네네. 정도였으니까. 그게 나왔었죠. 주택시장은 끝났다. 네, 네. 2008년도까지 갔죠. 자, 다시 차트로 넘어가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지 않다 보니까 전세가는 또 다시 급등하는 시기를 갖다 네. 맞이하고요. 또 다시 참 재밌게도 전세가율 80%의 80%. 시대를 갖다 맞이했던 게 바로 2016년 말 네. 2017년 이 당시에 전세가율이 다시 80%대가 속출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잘 나갔던 월드 메르디앙이라든지 현진 에버빌이라든지 그때 다 날아갔던 회사들이죠. 맞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었다면 다 미분양이니까. 에이.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준공시켰는데 입주율이 미분양률이 50%예요.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1200세대를 지었는데 600세대가 미분양이야. 네. 건설회사에서 자금력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파트를 돈이 없으니까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3년도 지금 바로 그 2013년 14년경으로 해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라는 게 바로 그 배경에 있는 네. 건설사들이 유동성을 좀 풀어줘서 다시 건설을 갖다가 좀 늘릴 수 있게 네. 그 환경을 갖다 제공해줬던 게 그래서 이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으니까 그 당시 건설회사에서 미분양 난 주택들은 전세식 분양이라고 해서 돌렸거든요. 네. 그런데 전세식 분양으로 돌려도 이 사람들이 2년 후에는 또 네. 교체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할인 분양도 많이 했죠. 그 당시 서울에서도 할인 분양이 있었으니까. 네네.
할인 분양도 있었죠. 그 당시에 특히 신도시는 좀 심각했던 게 야, 진짜 건설회사들 부도는 날만한도 한 게 건설에서 10% 할인 분양이다라고 네. 하면은 그건 거의 원가에 주는 거. 거의 원가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10%에서 분양이 된다? 근데 지금 건설회사에서 좀 막 부도가 날 상황이야. 네. 야, 적자나더라도 팔아 하면서 20% 할인 분양이 나온 거예요. 네. 20% 할인 분양이 나오니까 건설회사에서 저기는 20% 분양해가지고 우리 물건 팔릴 수가 없어요 하니까 야, 우리는 30% 쳐. 그러면서 건설회사에서 서로 할인 분양하면서 신도시에서 특히 한강 신도시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던 때도 있었는데. 그러던 때가 불과. 그러다가 다시 전세가율 80% 속출하는 때가 나오면서 그렇죠. 네. 사람들이 하도 주택시장 끝났다라는 선입견이 강했고 네. 그리고 그러한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셨던 분들의 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폭락론을 고수하고 계시는 건데요. 건설사들이 그 분양 물량을 갖다 늘려주는 그런 대책이 네. 없었다면 지금의 폭등은 더 아비규환일 겁니다. 네. 그나마 그 당시에 그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효과를 갖다가 건설회사에서는 그 뒤로 부도나는 건설회사 이야기 들어본 적 벌써 별로 없으시죠. 네. 그때부터 유동성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신규로 분양을 갖다 늘려나갔고 그 효과가 발현이 된 게 2017년과 2018년도예요. 네. 2019년도까지. 그러니까 착공해서 준공하는 데까지 2, 3년 걸리고 그 사이에 아무리 짧아봤자 인허가 기간 신도시에서도 1년에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네네. 그런 기간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2017년, 2018년, 2019년에 서울의 전세가 안정은 네. 이 당시 경기도의 입주 물량 덕분에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서울에서는 매매가는 급등했는데 전세가는 이 당시 안정됐던 원인이 바로 경기권의 입주 물량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럼 문제가 바로 2020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네요. 이번에는 자, 전세가랑 매매가 같이 올라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선호 현상이 지금 강하고 그러면 전세가는 안정이 되면서 네. 전세가율이 사실은 좀 떨어지기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문제는 전세가 폭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전세가 매매가 같이 폭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기존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7년도에도 올랐고 2018년도에도 올랐고 2018년 하반기부터 해서 좀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2019년도에도 올랐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구간에는 전세가 급등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바로 2020년 하반기부터 전세가 급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전세가 급등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 놓여져 네. 있다는 거죠. 이 표를 갖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요. 네. 지금 이게 2009년도부터 해서 2021년 그러니까 위에서 해당 구간 네네네. 여기 2009년 초록색 박스와 노란색 박스 구간만 별도로 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서울의 KB 평균 매매가 매달 공시해주고 있고요. 네. 전세가 평균 전세가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이걸 매매가 대비 전세가로 해서 전세가율을 갖다 뽑아본 네,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이 표는 2011년도 중반부터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2009년도 부분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점선으로 표기했어요. 전세가율이 30%대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2011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평균과 강북, 강남 전세가율을 갖다 쭉 같이 표기를 갖다가 했는데요. 서울 평균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세가율이 평균 2016년도 기점으로 해서 70%대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북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80%대에 육박하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체 평균이다 보니까 90%까지 간 지역들도 있고요. 네, 네, 전세가율이.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전세가율이 2016년 기점으로 해서
매매 심리가 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전세는 좀 상대적으로 보합을 그려가면서 전세가율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네. 전세가율이 무너지고 나서 50%대의 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때부터는 좀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네. 야, 이제부터는 주택시장 좀 고평가 조심해야 구간이다. 돼.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40%대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걸 단순히 주거 용도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향후의 개발 기대 가치를 같이 생각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40%대 구간입니다. 네네. 40%대는 붕괴될 여지가 있어요. 네네. 40%대는 붕괴가 될 여지가 있고요. 30%대 그러니까 40%대가 붕괴됐다면 네네네. 30%대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 자,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 거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50%대가 무너질 수 있는 시점이 네. 2020년 하반기였는데 네. 2020년 전세가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네. 전세가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전세가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매매가도 그런데 이 당시에 올랐어요. 네. 전세가율 급등이 더 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21년 하반기는 어떤 모습을 그려갈 것인가? 2021년 되니까 상반기는 살짝 주춤하네요. 네, 좀 전세가율 꺾였네요. 예. 꺾였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전세가의 흐름을 갖다 이제부터 제가 네. 신서인당님께 보여드릴 건데요. 네. 부동산 시장이란 건 패턴이란 게 존재해요. 실질적으로 계절적 지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자,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네. 전세가 평균 전세가를 갖다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도출한 거예요. 뒤에 막대 그래프는 전세 거래량입니다. 네네네. 확정 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아낸 네. 거예요. 이것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면 다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2011년도에 전세가 현황. 전세가가 언제 급등했나요? 5, 6, 7, 8. 하반기로 가면은 네네. 급등이 나타났죠. 2011년. 네네. 2011년 차트예요. 2012년. 마찬가지죠. 하반기네요. 네. 바닥을 찍었던 게 6월 달이었고 네. 이전도 여기선 바닥을 찍었던 게 4월 달이었고 네. 자, 하반기에는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럼 2013년도는요? 2013년도도 하반기가 급등 났어요. 그러네요. 상반기가 약보합이었고요. 네네. 2014년도 똑같네요. 또 하반기 네. 급등. 이전 약보합. 2015년도 2015년도에 좀 약간 미친 해라고 네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됩니다. 예. 좀 약간 이 시기에는 2015년 네네. 전세가 급등이 나타났던 시기였고요. 네네. 그리고 2016년 하반기 기울기가 하반기가 훨씬 더 예. 기울기가 네. 크죠. 2017년. 2017년도 네. 1, 2, 3월 달까지는 좀 조용했는데 네네. 하반기가 급등 심했고요. 2018년도 네. 역시 하반기가 급등이 나타나다가 예, 꺾인 거죠. 왜 꺾였죠? 이 당시에? 근데 물량이 있어서. 그렇죠. 꺾였죠. 헬리오시티. 예, 헬리오시티가 들어왔죠.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헬리오시티로 인해서 바로 잠깐 꺾인 거고 네네.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월 평균 8,00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네. 전세가는 꺾여요.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그런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2019년 또 하반기에 올라가죠. 그러네요. 2020년 또 하반기에 네. 올라가죠. 네. 상반기 약보합 그려다가 네네네. 약보합 약상승. 네. 자, 지금 이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항상 하반기가 상승폭이 높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이란 변수가 없는 한 하반기에는 무조건 급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한 네. 2021년 하반기 시장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형국이 만들어질 네.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농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주택 매매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전세가 상승이에요. 자, 이런 네. 부분을 갖다 보게 된다면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세가 급등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언론에서는 임대차 2+2 때문에 전세가 네. 급등한 거 아니냐. 네. 그거 아니고요. 명백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새로운 신혼부부라든가 분가세대라든가 그 증가세에 비해서 다주택자들이 비슷한 비율로 증가해 준다면 전세가는 그렇게 상승하지 않죠. 하지만 그 비율만큼 증가할 수가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는 급등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갖다 늘려가는 게 죄악시되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네. 전세가는 언제까지 올라갈지 알 그러니까 수가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줄었다는 거죠. 전세를 그렇죠. 내놓으려면 내가
주택이 있어야지 전세를 내놓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일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전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전 세계에서 전세를 갖다 놓는 나라가 어디가 있냐고. 한번 사례를 대보라고. 예, 네. 없어요. 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전세를 놓는 사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 네. OECD 국가들 중에서 네. 소득 대비 주거비가 가장 저렴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인가요? 예. 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그것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가장 저렴한 국가예요. 네. 전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아하. 또한 제가 다주택자에 있던 시기도 있었고 네네. 다주택자 입장에서 저는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난 전세를 놓기 싫어. 월세를 놔야겠어. 했는데 그 주택을 갖다 공시를 갖다 무려 한 6개월 정도를 갖다 유지를 했었는데 네. 전 끝까지 월세 받으려고 전세 안 네네.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 부동산 입장에서는 빨리 전세를 놓으라는 거예요. 전세 놓으려면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전세를 안 놓냐. 네. 사람들이 그만큼 수익 니즈 자체가 네.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 지금까지 월세가 네. 가격을 갖다 높여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전세 시장과 경쟁하느라고. 수요는 다 전세로 빼앗긴다 보니까 월세를 무슨 수로 올려갑니까? 네, 네. 6개월 동안 공시를 놔두고 있는데도 안 나가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진다? 그때부터 이제 월세를 갖다가 가격이 월세끼리 경쟁하는 거죠. 이제 네. 월세가 전세라는 이질적인 시장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월세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네, 네. 앞으로 전세가 상승이 월세로 전이될 겁니다. 아하. 전세가 소멸되고 나서 이 이후의 시장은 네네. 월세가 급등이죠. 그러면서 외국에서 도심지에서 거주한다는 건요. 내 소득 대비해서 50%에서 60% 정도를 갖다가 네. 소득 대비해서 50에서 60%를 주거비로 지불하는 아하. 게 바로 뉴욕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유럽에서도 뭐 도심권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네네. 그런 지역은 소득 대비해서 50에서 60%를 갖다 주거비로 납부를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서울이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들에게 제가 제 입장에서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전세 현 정부의 스탠스 네.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야 전세 없어지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그 기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OECD처럼 될 거예요. OECD 국가들처럼 내 소득 대비해서 도심지에서 핵심 도심지에서 살려면 소득 대비 주거비 60% 50%를 갖다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유리하다. 왜? 입주 물량이라도 많으면 되는데 네네. 입주 물량도 지금 향후에 5년 글쎄요 5년 동안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전세가율의 변화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의 주택 가격이 조금 더 과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 내용을 보면.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아파트뿐만이 아니더라도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금 주택을 사놓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예, 그런데 연립빌라는 좀 공부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네. 연립빌라를 아파트는 품질에 대해서 이미 보장을 받고 있어요. 네네. 연립빌라를 매수하실 때는 절대 인테리어, 외관, 익스테리어 뭐 그런 걸 보지 마시고요. 네. 품질 자체를 갖다 보셔야 됩니다. 네. 연립빌라는 매수하기 전에 내가 집을 갖다가 한 100채만 보고 산다라는 네. 느낌으로 내가 부동산 처음 진출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한 100채만 보고 주택을 결정하겠다 그런 각오로 좀 스터디를 많이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벽 두들기면은 여기가 그냥 콘크리트 벽인지 아니면 단열 벽인지 그런 것도 분간해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전문가 아포유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